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세로 영상으로 휴대폰으로 전체 화면 누르시고 보시면 선명하고 깔끔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소식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기 앞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자, 역전세입니다. 올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부동산에서는 역전세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이냐, 흘러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역전세 문제가 대두됐던 게 22년 하반기예요. 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역전세에 대해서 대두화되고, 이 역전세 사태가 워낙 파급 효과가 컸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할 것 없이 다 전세가가 많이 무너졌어요. 뭉개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전세 사기가 더 크게 부각된 거예요. 사실 전세 사기는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역전세가 크게 터져주니까, 전체 문제로 대두되니까 이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확 떠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도 나오고, 그리고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 관련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세입자, 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임대인, 그리고 이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임차인들, 그리고 임차인 중에서도 이 차액을 어느 정도에서 협의를 해서 받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임대입법 때문이에요.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임대입법, 그 이후에 21년에 맞춘 이 전세 금액, 이게 가장 고점이거든요. 고점. 그래서 20년 하반기부터 21년까지 갈 때 전세 상승률이 정말 높았고, 가격 고점은 21년에 맞춘 것들이에요. 그래서 20년 하반기에 맞췄던 거는 이제 작년에 갱신하거나 또 하락, 역전세 문제가 시작되는 그 물건들로 작용을 한 거고, 사실 가장 최악의 시기는 21년에 맞췄던, 가장 고점에 맞췄던 이 계약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23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전세 문제가 또 심각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고심을 많이 하고, 결국 이 내놓은 게 예고된 것이 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대출을 완화해 주자. 이게 최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근데 얼만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줄 것이냐, 이게 여러 가지 방향들과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난 이제 역전세 상황에서 돌려줄 보증금이 이 정도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 모르겠다, 결국엔 내가 팔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에게 한 번은 팔지 않아도 될 대응책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시죠. 주거 안정,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을 하고, 또 주거비 부담 완화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자, 보면 이 7월 말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월 말부터 이제 역전세 관련된 대출 규제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한시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보증금 차액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무조건 이 역전세가 났으면 후속으로 전세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에 대해서 예상할 때 어차피 담보는 훌륭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해줘서 전세 기존의 세입자를 보내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대출해주는 형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보세요. 후속의 세입자가 안 맞춰질 수도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을 낮춰도 안 맞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엔 또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은 또 실행을 했다가 뭐 단발성으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걸 또 알고 있으니까 나름의 장치들을 껴놨더라고요. 장치들을.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해요. 이걸 받을 수는 있는데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임대사업자 말고 개인부터 볼게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 기존에는 우리가 DSR 40%였잖아요. 근데 요거 대신에 DTI 6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쓸 때 새집, 내가 내 집 마련에 쓰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 생활자금이나 또 보증금 반환용으로 쓰시는 분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교 대상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출 많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SR하고 DTI의 차이는 총 부채 따라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D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도 원리금 상환 금액을 이제 소득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40%로 규제를 했죠. 문재인 정부 때. 자, 근데 그 대신 이제 DTI, 요건 기타는 이자만 보는 거예요. 이자만 합하고 소득으로 나누는 걸 60%까지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차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 기존 보증금에서 새로 맞추는 세입자 보증금의 차이가 이 DSR 40% 대신 DTI 60%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 적정 수준의 대출 완화를 해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LTV로 가지 말고 DTI로 가자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증금 차액에 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차액에 대해서 해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테일 한번 볼게요. 지원 대상. 일단 보증금 만기일이 도래를 해야 되고요. 또 역전세 상황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후속 세입자 구하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체 보증금 줘야 되지 않느냐? 자, 집주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과 임대사업자를 포함해서 주택 형태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차액만 원래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특약을 써야 돼요. 특약을 전제로 해서 이 한도 내에서 60%, DTI 60% 내에서 전체 보증금만큼, 보증금이 좀 안 돼도 소득만큼 60%까지는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약은 뭐다? 후속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라는 게 특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를 저는 적절하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전세 상황이면은 이 세입자를 받는 상황에 요즘에 이 월세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금액 내에 반전세를 운용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완벽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게끔 장치를 나름 쓴 건데 그래도 그것까지는 못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이 후속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만들고 이 어느 정도의 반전세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임대인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출관리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한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있으면 후속 세입자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약을 걸고 이러한 성격, 집주인의 전세 반환 보증, 보증료 부담 이런 것들도 의무화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보증이 돼 있는 대출이다. 그리고 이 전세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한다. 그래서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느 정도의 보증금 세팅해서 월세화화 시키는 거를 전부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틈새죠, 틈새. 그리고 현재 임대사업자도 문제잖아요. 지금 의무보증보험, 의무보증 가입 요건 이게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존 등록 임대주택
하신 분들, 기존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면서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 요건 자체가 개선되고, 그리고 이게 보증 자체가 이제 의무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까다로운 기준들이 어느 정도로 완화될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을 전세 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세가율 자체, 지금 허그 같은 경우에, 허그의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따로 놀고 있잖아요. 역전세, 강제로 역전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율 공시가 대비했을 때 이제 120%대로, 원래 150에서 주저앉히다 보니까 강제 역전세 상황에 지금 오피스텔이랑 빌라들은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득 자체가 높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화를 하면 결국 이것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 그 완화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완화책을 딱 이렇게 훑어보면, 역전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싹 훑어보면은 굉장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상황보다 훨씬 낮게 되는 건 맞는데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너무 급조한 것 같은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 어려운 지역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특약을 걸어서 넣어놓으면 과연 아무리 특약이라고 하고 보증이 들어간다고 해도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기에 문제가 없게끔 그 물건이 취급이 될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차라리 아싸리 월세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역전세 대응이 더 쉬울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차피 월세를 받잖아요. 월세를 받는데 소득 기준을 왜 보냐고요, 저는. 어차피 기준이 다 따로 있잖아요. RTI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해서 RTI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개인은 요거를 취급 안 하고 이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로 받으면, 전세는 역전세인데 월세는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이자 비용을 납부하고도 남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납부하고 남는 상황이,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봤을 때 이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내주는 게, 어차피 월세가 대출이자 갚고도 더 높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땜질하듯이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역전세 대응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주택들은 상관없는데, 그리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이게 나와 봐야 크게 뭐 나아지는 개선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임대사업자 육성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 보증은 시켜놓고 기준은 까다롭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했으니까 따라, 아니면 집 팔아, 뭐 이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임차인들이 양질의 주택에서 어떻게 싼 전세, 월세, 세금 한 푼 안 내고 사는 전월세 들어가겠냐고요. 임대인들은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을 내주고 있는 개인들은요, 주택을 가졌다라는 그거 하나로, 남한테 임대를 준다는 하나로 열심히 평생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주택 사서 전세 놓고 월세 놓고 하는 건데, 뭐 공짜로 얻어갑니까? 집값 하락 다 쳐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리스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인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월세 사시는 분들, 지자체 많은 복지들, 그리고 매달 받는 여러 가지 지방세, 지방세로 하는 복지들, 이거 다 집주인들이 내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내는 게 상당수입니다. 좀 그걸 알고
서로 좋게 좀 해결할 수 있는 23년 하반기 역전세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좀 더 확실한 대응책을 펼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게 나오게 되면 확실히 DSR 적용되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죠. 원래는 다주택자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다가 이제는 대출이 나오니까 그나마 이 기존 보증금의 그 차액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려고 급하게 집을 팔던가 급하게 전세를 내놓는 행위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후속 세입자 이거에 대한 상황은 여기서 뭐 정책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보증금을 세팅하고 오히려 월세로 돌려두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 금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길어요. 오늘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것도 있네요. 이제 임대차 3법 이게 문제야.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난 게 얘 때문이에요. 임대 3법. 임대 3법하고 코로나 머니 이 두 개가 합해지면서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금리 쾌속으로 올라가고 뭐 미국 기준으로 해서 뭐 1년에 10배가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금리가? 금리 인상 다 예상했습니다. 근데 올라봐야 뭐 1% 정도. 많이 올라봐야 1% 내외다. 이렇게 다 예측하다가 이게 10배가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7배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이거 유례가 없는 이 금리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훅 또 가잖아요. 훅 또 갔잖아요. 아무튼 이 임대 3법도 문제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재부 발표 내용인데,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게 합리화돼야 된다라는 그 의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검토해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아예 없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에 이어서 자, 다음 내용은 뭐 제가 내일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 세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 세금에 관련된 내용도 내일 짚어드리고 어떤 걸 우리가 주력으로 봐야 되고 하반기를 대응해야 될지까지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박아주시고, 오늘 이 자료는 이 하단에 댓글, 첫 번째 댓글, 고정 댓글 누르시면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누르면요, 텔레그램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 시황들을 매일 올려주는, 정보들 올려주는 이 메신저입니다. 이 텔레그램 까는 거 한 10초면 돼요. 깔고 나서 보시면은 이 자료는 거기다가 제가 오늘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쭉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현재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동산, 향후 5년, 10년 뒤에 여러분들 자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 부동산 전반적인 이 짚어드리는 쪽집게 특강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요즘 월요일 오후 6시에 매주 지금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이 라이브 때도 알림 설정해서 꼭 맞춰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영상은 이 세금에 관련된 이 정책 방향, 하반기 정책 방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